플랫폼의 변화와 맞닿아서 콘텐츠 창작 진영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산업이 재편된다는 거죠. 기존의 조직의 어떤 그 체계나 방식들이 따라가기 참 버겁고 시가총액 3위, 4위를 하는 네이버가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방송할까? 새로운 시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새로운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대학교의 대표적인 명품 교양 강좌 지성학 오늘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강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김경달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달 대표님께서는 동아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다음 네이버 그리고 KBS의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쪽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계시고 2015년부터 네오터치 포인트의 대표이사로 역임하시면서 우리 한국의 IT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이승훈 교수님의 플랫폼 1차 강의에 이어서 플랫폼 2차를 김경달 대표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큰 박수로 김경달 대표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경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성학 강의를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고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플랫폼 시대의 혁신과 도전,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디지털 시대에서 상당히 빠른 급변하는 환경을 우리가 같이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다양한 그 고민을 나눠봤으면 하고요. 첫 번째로 변화 속에서 맥락을 읽어내자라는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21세기 초반, 2000년대의 초중반에 아마 태어난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2022년을 지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여러분은 21세기가 시작할 때 태어나서 22세기까지 맞으면서 아마 한 인생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지금 21세기 아마 중반쯤 인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끊임없이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배우는 상태입니다. 대학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계속 배워야 하는 어떤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생활 환경의 어떤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빠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플랫폼이라는 것을 뭐 이미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셨을 텐데, 우리가 변화의 환경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보면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시대를 하나 거슬러 보면 21세기 지금 22세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20세기가 올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보면 20세기가 맞게 될 1900년대를 맞기 전에 1800년대 후반에 칼 벤츠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요.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 차가 자동으로 가니까 자동차죠. 진짜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테슬라 포함해서 자동으로 가는 차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시대죠. 한 140여 년 가까이 자동차 시대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바로 저는 어떤 모빌리티의 플랫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변화 속에 플랫폼의 변화, 이걸 우리 생활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 인물의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크리스 벨이라는 사람은 제가 신문사를 다니다가 2001년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먼저 졸업을 하고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 사람의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도 연결된 건데요. 이 사람은 뉴욕에서 대학을 나오고 MTV라는 케이블 텔레비전의 스텝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음악도 좋아하고 해서 즐겁게 일을 하다가 이 무렵이 199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에서 이제 CD를 판매하는 웹사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던 무렵이죠. 그러다 보니까 CD 판매를 인터넷으로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간편하고 좋겠다라고 해서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창업한 회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기고 나서 CDNow라는 회사가 훨씬 더 큰 웹사이트였는데 여기서 거기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CDNow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1999년, 2000년 넘어오면서 이제 넵스터라는 그 새로운 기술이 나타납니다. 어떤 대학생이 만든 것인데요. MP3 파일로 해서 음악을 주고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아마 그건 뭐 다들 잘 아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전에 여러분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대에 당연히 태어나고 본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서 이렇게 맞은 사람들은 음악이라는 것을 피지컬한 미디엄을 통해서 듣는 게 당연했는데 CD라는 것이 그 결정체였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MP3 파일 형태로 자유롭게 전달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음반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망했다기보다는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BMG라고 하는 음반 레이블 회사가 세계 5대 음반 회사 중에 한 곳이었는데 여기서 이 크리스 벨이라는 사람을 스카우트를 합니다. 상당히 거액의, 그리고 뭐 큰 어떤 집도 제공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준 미션은 한 달 정도 시간을 줄 테니 우리의 음악 산업의 환경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을 짜달라라고 주문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를 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의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CD를 팔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 파느냐? 우리는 멤버십 계정을 팔아야 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멤버십 아이디를 갖고서 거실에서는 거실의 오디오를 통해서, 자동차에서는 자동차에서도 BMG 계정으로, 휴대단말에서는 또 BMG 계정을 통해서 들으면 됩니다. 자, 우리 익숙하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멜론을 통하든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 다 그렇게 듣고 있죠. 이걸 2002년에 전략으로 발표하고, 그때 그 발표를 끝나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죠. 왜? CD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은 1년을 못 채웁니다. 10달 정도 지나고 잘립니다. 그리고 애플로 갑니다. 스티브 잡스를 도와서 아이튠즈를 만듭니다. 자, 이 어떤 뭐랄까요, 레거시라고 얘기할 만한 음반 회사에서는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했지만 결국 그 전략적인 어떤 새로운 행보, 어떤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조직의 어떤 그 체계나 방식들이 따라가기가 참 버겁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 진통 속에서 결국 이렇게 또 이별을 맞았고요. 이 사람은 이후에 애플에서 한 4년 가까이 15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음악계로 넘어갔는데요. 자, 이런 어떤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정말 격심한 변화가 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들어가서 볼까요? 음악 산업이 정점을 치고 있을 때가 바로 아까 얘기한 넵스터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그때까지 음악 산업은 계속 CD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소비하는 데 있어서 즐거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MP3 파일을 통해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전의 그 소비 행태 그리고 산업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최근에 우리가 음악을 어떻게 듣죠? 스트리밍 기반으로 듣죠. 언제 어디서나 그냥 다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언제나 접속하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음악 산업이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음악 산업을 부흥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바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변화 혹은 기술의 변화가 우리 생활의 변화를 이끄는 걸 나타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메이저 음반사들이 지금 힘이 빠지면서 EMI, 데카, 뭐 워너뮤직 이런 데들이 힘이 약해지고 오히려 스포티파이, 뭐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음악 산업의 플레이어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첫 번째는 창의적 기술이 나타나는 것에서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술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이것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죠. 우리가 음악을 멜론을 통해서 듣기 시작하는 문화가 활성화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멜론이 성장하죠. 그리고 멜론을 갖고 있는 카카오가 또 성장을 하죠. 자, 이런 것이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산업이 재편된다는 것이죠. 지금 넷플릭스가 글로벌한 컨텐츠 유통 플랫폼의 강자이지만 처음에 DVD를 대여해주는 그냥 작은 업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는 블록버스터라는 큰 유통 체인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게 넷플릭스가 힘들었을 때 찾아가서 인수해달라고 요청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블록버스터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산업의 재편까지 가는 어떤 흐름을 말해주는데요. 새로운 창의적 기술이 우리 생활 속 문화로 스며들고 그러면
결국 시장까지 바꾸더라. 이것이 최근 우리 어떤 그 목격한 것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용자 접점, 터치포인트라는 키워드를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새로운 신흥 문화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음악을 멜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기존 음반 레이블사가 힘들어진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용자들과의 접점, 연결성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강화하는가, 이것이 미디어나 어떤 많은 서비스, 사업체들의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부분이 왜 이용자 접점이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또 확인이 되는데요. 황색으로 상당히 높게 피크를 치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프라임타임, TV의 시간입니다. 저녁에 한 9시부터 8시, 9시, 10시 가는 이 시간대 우리는 뉴스, 드라마, 예능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발생합니다. 그 시간대의 광고 단가 상당히 높죠. 자, 그런데 녹색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죠. 하루에 상당한 시간의 일상을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내 주머니에 내 손 안에 미디어를 계속 들고 다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미디어 교육은 이제 하나의 필수 교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게 되면 더더욱 절감하게 될 텐데 하루에 상당 시간을 이렇게 많은 미디어를 쓰는 어떤 세대가 없었습니다. 훨씬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에서도 TV를 보는 세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이용 시간, 행태 이런 것의 변화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것은 미국 그 미디어 시장에서의 광고 수익의 총량을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것인데요. 베네딕트 에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쭉 봤더니 매년 그 변화를 보니까 2008, 9년 위기가 왔을 때,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 기울기가 가던 기울기를 더 급격하게 만들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산업은 더 급격하게 하락했고요. 인터넷,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산업은 더 급격히 상승해 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PC통신 시대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 얘기하던 그 무렵,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90년대 인터넷이 상용화되던 시절에 현재와 같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이런 식의 구도가 아닌 더 다양한 많은 포털 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10개 가까운 사업자 중에 살아남은 곳은 하나 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커뮤니티 기반 그리고 이제 신문이나 방송 이런 것들이 인터넷 그 PC 웹 기반에서 모바일까지 넘어오는 과정에 얼마나 큰 변화 속을 지나고 있었던가.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강자라는 업체는 신흥 강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없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걸 똑같이 대입하면요. 아까 제가 20년 단위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3위, 4위를 하는 네이버가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강성할까? 현재와 같은 상승 기조로 갈까? 더 크게 글로벌한 상승 기조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한편 내리막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신흥 강자가 나올 수도 있죠. 이전에 없었던 토스가 우리 상당히 금융에서는 또 강자가 됐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 모바일 시대로의 변화를 주목해 볼 때 여기서 이제까지 많이 얘기하는 유튜브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하드웨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서비스 이런 것 특히 디지털 플랫폼들 이것이 우리의 생활과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플랫폼의 변화에서 볼 때 한국은 저는 강점이 있고요. 여러분도 사실 기회를 많이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문사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공부를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걸 관둘 때 저희 친척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다닌 신문사의 타이틀이라는 것, 브랜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이해가 하지 않는다라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글로 써야만 하지? 보여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지금 이런 플랫폼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어떤 창작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의 그 메시지 전달 방식이 바뀝니다. 미디어의 어떤 양식들이 바뀌어 나가죠. 사실 유튜브가 2005년에 만들어졌고요. 2006년에 구글이 구글 비디오 서비스를 하다가 안 돼서 그걸 접고 유튜브를 인수하거든요. 1조 7천억, 8천억 이 정도 돈을 주고. 그런데 한국에서 그보다 몇 달 빨리 판도라 TV 같은 모델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서비스 기획자, 개발자들의 역량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글에서 박사들 50명이 모여서 개발하는 걸 네이버에서는 석사급 4명, 5명이 해야 되는 이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훨씬 더 IT 기반에 있어서의 어떤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진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못 가고 있다. 여러 가지 허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플랫폼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많은 플랫폼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 플랫폼에 의해서
포섭되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국도 이젠 작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충분히 우리 스스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하게 확장한다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의 변화와 맞닿아서 컨텐츠 창작 진영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송사들도 이제 디지털 스튜디오를 만들기 시작해서 벌써 몇 년째 해나가고 있고요. 스브스 뉴스라든지 비디오 머그 아마 아실 텐데 그런 것처럼 MBC도 142%라는 것을 만들었고 KBS도 크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도 이제는 영상을 챙깁니다. 이걸 이전 방식에 물론 종편을 하는 접근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영상 어떻게 할까?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뭐 혹은 심지어 이제 틱톡이라든지 새로운 플랫폼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스튜디오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자생적 회사들도 많습니다. 벤처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워낙 강력해지니까 그 기반 위에서의 사업자들, 새로운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함께 사업체로 형성한 MCN, 멀티채널 네트워크 형태의 양식도 생겨났죠. 자, 이것이 뭘 말하느냐? 새로운 시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시장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취업준비생이라는 우리 취준생 이런 어떤 특정한 그 방식들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면적인 대체는 아니겠지만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왜 기존의 패러다임에 그대로 따라가려고 할까라는 이런 관점의 문제의식도 좀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요한 키워드로 저는 스트리밍과 서브스크립션, 구독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이것이 결국은 또 새롭게 아까 기회라고 얘기한 창작자 경제의 진흥이랄까요? 지금 그 활성화와 맞물린 건데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콘텐츠가 흘러다니는 것입니다. 아까 CD를 갖고 와서 집에서 CD 플레이어를 통해서 혹은 내가 갖고 다니는 플레이어에 넣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접속만 하면 되죠. 이게 콘텐츠는 흘러다니고 우리는 접속하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서브스크립션, 내가 구독을 하는 것입니다. 브로드하게 캐스팅되는 방송을 그냥 틀고 똑같이 표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한 채널에 구독을 하고 심지어 멤버십 가입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는 그 컨텐츠를 만나고 싶어. 뭐 이런 형태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구독의 소비 방식이 미디어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 다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지금 강하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강해질 저는 키워드고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에서 먼저 출발했지만 지금 사실 우리는 비디오로까지 가고 있는데요. 음악 산업에서는 딱 한 장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은 좀 드렸으니까요. 2009년과 2019년 10년 동안 차이에서 아까 제가 피지컬 미디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테이프나 CD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음악을 듣던 것이었고요. 그게 그때 60% 안팎으로 가장 컸다면 지금 스트리밍이 79% 거의 80%를 이게 2019년 이야기니까 벌써 또 3년 전이죠. 넘어섰을 것입니다. 이건 미국 전체의 어떤 표준 통계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피지컬 미디엄은 어떻게 될까요? 10% 안팎밖에 되지 않았죠? 이제 더 내려가고 있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고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지나 보면은 쉽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스트리밍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전의 전쟁, 자본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동영상 분야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미 하나의 어떤 그 긴밀하게 소비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큰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강국, 미디어 제국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쫓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아래에 제가 퀵이라는 로고를 살짝 이 회색 띠를 둘러놨는데요. 제프리 카젠버그라는 사람이 숏폼 플랫폼, 숏폼 비디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바로 얘기하자마자 1조 원이 펀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도 해서 만들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서비스를 했습니다. 잘 안 됐죠. 6개월 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서비스 시작한다고 할 때 또 돈 필요해요. 그러니까 1조가 더 모였어요. 2조 원까지 모은 회사인데 그냥 지금은 청산됐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 속에서 한국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뭐 워낙 기사도 많이 나왔으니까 알 텐데 오징어 게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시면 이제 웬만한 뭐 지우학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많은 지옥과 같은 콘텐츠도 그렇고 금방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갯마을 차차차가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잘 된다는 거 아세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시장을 만들진 않았지만 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도달의 힘이 높아진 것이죠. 자, 여기서 저 이민호 사진을 넣어놓은 것은 뭐냐?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해졌던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인데 애플 TV 플러스에서 8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부산에서도 찍고 하면서 한국 그 어떤 교포 가족의 이민사를 다룬 내용인데요. 이민호라든지 윤여정이라든지 이런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어떤 컨텐츠 하나하나의 제작 스토리마저도 글로벌하게 이제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황동혁 감독을 인터뷰하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 언제 나오나요? 이게 지금 아주 한 뉴스가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죠. 이런 걸 상상할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의 OTT 시장은 어떤가를 보면 조금 아직은 좀 아쉬운 대목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지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미디어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방송 3사하고 SKT가 함께 힘을 합친 웨이브가 지금 상당히 또 컨텐츠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미국의 다른 또 OTT랑 연합전선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CJENM이 만들었던 티빙은 JTBC와 손잡고 또 이후에 마케팅 측면에서 네이버의 멤버십과도 손잡으면서 계속 강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독립군으로 나와 있는 왓챠도 있죠. 왓챠는 또 일본에도 진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을 따라가는 이 아마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쿠팡에서 만든 쿠팡 플레이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전에 네이버 TV, 카카오 TV도 열심히 진도를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 뭔가 지금 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그럴까요? 정체된 느낌이 있죠. 이 전쟁판이라는 것이 기존의 브랜드 파워 하나 갖고 있다, 나 큰 플랫폼이야, 이 자체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네이버, 카카오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죠.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점입니다. 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IP에서는 이 포털 플랫폼들이 상당히 크게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강자들이 나온 건 당연하고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넷플릭스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KT나 LG U+ 이런 곳들이 이 넷플릭스 제휴를 하냐 마냐를 가지고 상당히 하고 있죠. 지금은 두 군데가 다 제휴를 진행을 한 바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아까 생활 속에 스며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스트리밍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는 이 장면 하나를 봐도 이해가실 겁니다. 결혼식을 미루다 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계를 하면 되니까요. 최근에 심지어 신랑이 코로나가 걸려서 못 나오고 신부만 있는 상황에서 신랑은 화상으로 출연해서 결혼식을 한 것도 저도 봤는데,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스트리밍이라는 것이 이 일상 속의 불편함을 해결해 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물론 코로나가 극복하고 다시 회복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예전으로만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스트리밍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속성 하나, 리얼타임, 실시간성이고요. 또 하나 인터랙티비티, 상호작용성입니다. 지금 오늘 또 제가 지성학 강의를 단순히 카메라 앞에서만 하는 거랑 이렇게 또 학생 여러분이 몇 분이라도 와서 같이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죠. 대화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인터랙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서로 대면하면서 보는 것에 그 어떤 강력한 힘이 있죠. 자, 이런 것이 스트리밍 기반의 특징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서브스크립션 부분은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소유, 공유 이런 걸 넘어서 이제 구독이 중요하다.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그림도 내가 좋은 그림을 하나 꼭 사서 내 집에 가져야 된다. 자동차를 사서 우리 차고에 놓고 내가 타고 다녀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그림을 렌탈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를 쓸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서비스, 음악을 볼 때,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접속하면 되듯이 우리 일상 속의 많은 것들을 서비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연결성, 접속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많은 스타트업들, 좋은 서비스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죠. 유튜브에서의 구독 기반, 마켓 클리어 같은 것, 이런 부분에 어떤 작동하는 어떤 중요한 메커니즘, 구조가 구독이라는 것을 매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구독 서비스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손꼽아 봤더니 이게 단순히 미디어 서비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커머스도 그렇고요.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얼랏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많은 서비스가 나오면서 그 속에서 이런 어떤 서비스를 만나는 방식이 또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 바뀌고 있구나인 것이고요. 서비스 제공 방식의 큰 변화가 뭐죠?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스트리밍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컨텐츠 서비스들은 우리 주위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시대에 더 그렇죠. 우리는 필요한 것을 접속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기존의 레거시, 내 스테이션, 나의 어떤 큰 윤전기를 가지고 있고 방송국 시설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니죠. 사람들과 기민하게, 적절하게 원하는 걸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업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독이라는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경로를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시간 쓰는 것이 차라리 내가 몇천 원 돈 내는 것이 더 싸게 든다는 걸 아는 세대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과 서브스크립션은 미디어 시장에 어느새 우리 속에 스며들면서 시장의 재편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일단 첫 번째 앞부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정리를 잠깐 하고요. 질문을 좀 몇 가지 받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학생은 손 들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화공생명공학과 21학번 박재웅입니다. 최근 방송사와 SKT의 OTT 서비스 플랫폼인 웨이브만을 통해서 TV 시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통신사들의 셋톱 서비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타 통신사들의 대처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네요.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각 축전이 글로벌하게 로컬 단위로 다 심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LG U+는 넷플릭스와의 제휴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넷플릭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지를 만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KT와 SKT는 방송사와 손을 잡고 웨이브로 갔고요. KT의 경우에는 다시 공을 들여서 넷플릭스를 잡았죠. 그래서 지금은 KT하고도 넷플릭스가 제휴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CJ ENM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만들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글로벌한 제작사의 입지까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KT도 스튜디오 기가진이 뭐 이런 어떤 그 스튜디오를 만들었죠. 그리고 아마 어젠가 그저께 이제 뉴스도 나왔지만 또 CJ ENM이 어떻게 보면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가의 동침일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어떤 헤게모니라고 할까요? 이렇게 우위를 가지려면 다양한 제휴나 어떤 역량을 결집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해졌고, 그래서 앞으로 3년, 5년에 걸쳐서 몇 천억, 몇 조의 어떤 투자를 컨텐츠를 하겠다라는 것이 통신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통신사들이 접근하던 것과는 다르죠. 이제는 컨텐츠,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두고 고민하는 데 중에 하나가 미디어 회사가 아닌 통신사들이 된 것이죠. 이제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의예과 22학번 김보경입니다. 교수님께서 CD와 같은 피지컬 미디움에서 스트리밍으로 콘텐츠 산업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국내 도서 시장의 경우 아직 책이라는 물리적 매개체를 토대로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의 경우도 전자책 대여 서비스, 밀리의 서재와 같은 서비스들을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전환이 되면은 도서 시장에 좀 더 새로운 확장이나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좀 그 세심한 어떤 분야까지 그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셨네요. 최근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리디북스 같은 곳이 큰 어떤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저는 뭐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그 섹터 자체가 작다 크다를 떠나서 유의미한 숫자와의 연결성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플랫폼, 의미 있는 서비스로 충분히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큰 서비스, 큰 플랫폼들만 보다가 이걸 보면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걸 소비하고 있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만족감을 얻고 있는 이용자들에게는 그보다 소중한 것이 또 없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 OTT 플랫폼에서의 어떤 가능성 측면에서의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출판 시장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지? 그것이 뉴미디어와 접목하면서 어떻게 바뀌고 있지?에서 볼 때 아직 좀 힘든 시간이랄까 과도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출판사들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책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요. 전자책을 어떻게 좀 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경험으로, UX라고 하는데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높여서 책 읽는 경험이 그냥 딱딱하고 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떤 재밌는 경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북도 나오고 다양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이야기 나오겠지만 앞으로 우리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컨텐츠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공간, 시간이 될 텐데 그런 때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그 출판이라는 것은 오디오 북 포함해서
의미 있는 컨텐츠가 사람들하고 소비될 수 있는 그 수요는 이전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증명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현재는 그 솔루션을 조금 더 맞춰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기계공학과 안현진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디어가 변형이 되면서 구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구독이 더 늘어나면 수익이 증가한다. 이것 외에 어떠한 더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하고 맞닿아 있는 질문인데요. 구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익 관점에서 보면 채널 파워라든지 뭐 이런 미디어에서의 어떤 영향력 측면에서 보자면 대부분 수익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생각하는데, 사실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의미 차원인데요. 미디어라는 것은 사실 메시지를 전하고 주고받는 어떤 연결 그 자체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듣든 영상을 볼 때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경험 자체가 우리는 훨씬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가 뭐 1,000원을 내고 2,000원을 내고 영화를 한 편을 뭐 스트리밍으로 봤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얼마의 정액을 내고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할 때 그걸 그 값으로 꼭 계산해서 나 이번 달에는 정산해 봤을 때 낸 돈보다 더 잘 봤어 뭐 이렇게 따지지 않죠. 그 콘텐츠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에서 그걸 확인하기가 좀 쉬운데, 커뮤니티라는 기반하고의 연결성이 중요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시간에 어떤 뭐 스포츠 중계를 볼 때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혼자 보는 것과 친구들이 모여서 그걸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같이 응원하면서 봤을 때의 기분 다르잖아요. 어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커뮤니티 기반에서의 컨텐츠 소비 경험이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게임을 할 때 혼자 그냥 하는 것과 네트워크 기반으로 함께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서 게임을 할 때의 차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하죠. PC방에서도 함께 모여서도 인터넷 게임을 하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네, 이런 그 부분이 옛날 뉴욕타임즈에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PC방 문화가.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구독이라는 것은 꼭 수익 추구가 아니라 연결성을 강화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이것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반이다. 좋은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이라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생각보다 좀 밀도 있는 질문까지 나와서 이야기가 약간 지금 길어졌는데요. 또 빠르게 이어서 2부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미 다들 뭐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플랫폼 시대로 우리가 전환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의미는 이미 아실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아까 기회라고 했는데 기회를 더 만들어내고 또 그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의 고민을 해봅시다. 카카오톡, 네이버, 뭐 유튜브, 당근마켓, 쿠팡, 에어비앤비. 자, 이걸 보면 충분히 플랫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당근이라는 말 자체를 당근이지 뭐 이런 말로만 썼지, 이제 당근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먹는 당근 아니면 당근이지가 아니라 너 중고거래 할 일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었죠. 자, 이게 뭐냐? 로컬에서의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당근페이도 나왔죠. 이제 금융거래까지 아울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그 플랫폼 파워는 강력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좀 무섭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불편함 많은 걸 해소해 줬기 때문이죠. 당근마켓을 만든 사람들이 네이버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판교 주변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당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대요. 자, 그냥 자기들이 볼 때 이런 걸 좀 해결하면 좋겠어라고 시작했는데 엄청난 서비스가 되고 지금 국민 서비스가 된 겁니다. 물론 이거가 다는 아닙니다. 예전에 싸이월드가 그랬거든요. 젊은 청소년이 있을 것 같은 미니홈피 같은 것이 어떻게 국민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됐죠. 그것도 하나의 큰 플랫폼이 됐었죠. 왜냐하면 그때 디카 열풍하고 맞물렸습니다. 나도 유럽에 배낭여행 갔다 왔는데 자랑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싸이월드 같은 플랫폼이 필요했던 거 잘 맞아떨어졌죠. 자,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큰 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 아니면 시간 점유가 가장 많은 플랫폼 중에 하나는 포털이자 이제 유튜브입니다. 자, 포털하고 유튜브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리고 싶어요. 포털은 뭔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의를 내릴 때 1S 플러스 4C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S는 서치, 검색입니다. 그리고 4개의 C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일 서비스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있고요. 이메일 상당히 중요하죠. 다음에 한메일 서비스가 포털에 어떻게 보면 초반에 가장 강력한 그 킬러 서비스였죠. 두 번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카페 같은 서비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예전 같으면 우리가 DSLR 뭐 카메라에 관심 있다고 해도 그거 뭘 사야 될지, 어디 가서 한번 출사를 나가야 될지, 요즘 카페 가면 교회 오빠처럼 아주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죠. 어떤 걸 사는 게 좋고, 일단 사지 말고 한번 이렇게 출사 모임도 가면 새로 나온 사람 다 반겨주고요. 이 커뮤니티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를 주는가, 이건 그동안 얼마나 이게 활성화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활성화가 됐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커머스. 상거래를, 예전에는 옷을 인터넷으로 사는 것 말이 안 돼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문제가 안 되죠. 모든 걸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제 커머스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요즘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바일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컨텐츠가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쇼핑, 커머스가 나오죠. 이 회사의 반쪽은 이제 쇼핑 회사가 돼버렸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안 좋게 보자면 그동안 신뢰 기반을 쌓은 뒤에 이제는 돈 벌자고 작정했나,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생활 속에 커머스가 중요하고 그것이 포털에서의 한 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서비스가 있죠. 수많은 컨텐츠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어떤 포맷이든 간에, 또 실시간이든 VOD,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띄엄띄엄 보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제공해줄 수 있는 곳이 포털이죠. 자, 이렇게 킬러 서비스, 5개의 킬러 서비스를 가지고 이용자 기반을 공고하게, 아까 제가 접점, 터치포인트 얘기했죠. 그 접점이 워낙 공고하다 보니까 이전의 미디어에 우리가 갔던, 주목했던 어텐션들, 그죠? 주목 자체가 포털로 많이 옮겨왔고, 포털이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사람들은 포털이 돈을 어떻게 벌지 신기해하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로 옮겨갈 때 아까 제 친척분이, 삼촌이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분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게 그냥 인터넷 웹사이트인데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네, 한 4, 5천 명 됩니다. 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자, 수많은 사람이 검색을 하죠. 하루에 검색 쿼리가 몇 개, 입력값이 몇 개나 될까?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PC에서 검색하는 입력값보다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양이 훨씬 더 많은데 1.5배에 대해서 위기다라고 얘기했던 게 벌써 거의 뭐 10년 다 돼갑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포털이 강성했고요. 플랫폼으로 모바일 시대에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음악, 영상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이제는 마케팅이나 커머스의 수요까지도 유튜브하고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시대 포털로 약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주목하고 저는 최근에 한 3년 동안 매년 한 권씩 유튜브 트렌드라는 책도 썼었는데요. 거기에서 뭐 키워드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는 유튜브가 세상을 담아가고 있다. 정말 이런 채널이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걸 그냥 했는데 그 사람이 파워 블로거가 된 것처럼 파워 이제 유튜버가 되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게 또 수익을 만들어내고요. 정말 그런 사례 이미 많이 보셨기 때문에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아실 텐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웹툰 플랫폼, 유튜브 플랫폼에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사람들이 이제 스타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양띵 대도서관 집에서 게임만 한다고 구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플랫폼 기반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반에서 유튜브라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면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페이스북, 왓츠앱, 뭐 그리고 이 유튜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탑 3 안에 들어가는 플랫폼이 하나다인 거고, 여기서 보시면 페이스북과 왓츠앱, 메신저 그리고 또 그 인스타그램까지 있는, 지금은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죠. 페이스북이 엄청난 디지털 제국이라는 걸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올해 이제 2022년 들어오면서 작년에 워낙 내부 고발도 있고 문제가 많은데 페이스북이 처음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합니다. 30억이 넘는 회원을 가진 엄청난 디지털 강국이었지만 지금 이제 벌써 정체가 됩니다. 이 속에서 마크 주커버그는 메타버스 비전을 꺼내고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바꾸기도 했죠. 근데 이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튜브 트렌드라는 것을 저는 단순히 유튜브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유튜브를 매개로 해서 우리 미디어 지형도의 변화, 우리 생활의 어떤 다양한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본 것이고요. 첫 번째로 지금 한 4-5개의 키워드를 다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Accelerating Life라는 거는 속도가 가속이 된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우리 생활, 삶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전에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올 때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이 도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이동 거리와 시간을 줄여줍니다. 많은 것들이 단축되고 효율화됩니다. 그래서 삶의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는 것이 하나의 진단인데요.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플랫폼들의 역할은 어떤가요? 유튜브가 많은 걸 효율화시켜주고 단축시켜줬죠. 자, 그래서 비대면의 어떤 수업도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뭐 줌, 웹엑스, 유튜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닫힌 학교 상황에서도 수업을 열어낸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컨텐츠 볼 때 아마 넷플릭스나 유튜브 뭐 2번씩 탭에서 10초씩 빠르게 보거나 막 속도 자체 배속을 1.25나 1.5배속, 뭐 심지어 1.75나 2배속까지 해서 볼 겁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비대면을 하다가 대면 수업을 하니까 교수님 말씀이 약간 느린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옆에 배속 버튼 좀 있으면 누르고 싶어요. 뭐 이런 댓글도 보고 했는데 자, 그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뭔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속도가 지금 빨라지는 거예요. 왜? 그 연결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빨리 해도 품질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아요. 맥락이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컨텐츠에 대한 통제력이 이용자한테 온 겁니다. 되게 민주화됐습니다. 영상을 볼 때 제일 안 좋은 것이 이게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쭉 가는 것이어서 보다가 지루해. 그래서 건너뛰었더니 중요한 걸 빠뜨린 것 같아. 또 다시 와서 봐야 돼요. 이 불편함이라는 것은 컨텐츠에 대한 통제를 내가 하기가 불편한 것이에요. 이전에 신문이 좋았던 것은 한눈에 레이아웃을 보니까 중요한 뉴스 기사만 골라서 딱딱 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포털이 좋은 것은 일람성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뉴스를 비교해서 쫙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어떤 속도의 조절을 가능한 것은 이용자들이 컨텐츠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통제권이 나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UI, UX 측면에서의 변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아이디어 좀 생각해 보시면 그건 진짜 젊은 기획자들한테서 나올 것이거든요. 제가 네이버에서 신입사원 그 면접 인터뷰를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자기 아이디어, 자기 스토리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자기 가점을 더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성이 아닌 자기 스토리,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심지어 문과생인데 자기 포트폴리오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서비스에 관심이 있고요. 이걸 한번 기획한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뭐 라는 아이디어를 실제 또 운영을 뭐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런 툴들이 있게 그런 서비스 내가 개발은 못하지만 있는 툴을 활용해서 서비스 운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자 피드백까지 받아봤고요. 뭐 이렇게 피칭을 하면 안 이뻐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조금 옆으로 샜는데 두 번째 브로드캐스팅홀은 방송이라는 것이 왜 이제까지 강성한가? 미디어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느냐 했을 때 편성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8시나 9시가 되면 뉴스가 고프고요. 밤에 10시쯤 되면 드라마가 고프고 그죠? 토요일 저녁 6시쯤 되면 예능 같으면 무한도전, 요즘은 김태호 PD가 하는 그 예능이 기다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편성 권력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디자인해냈던 것이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겁니다. 그것이 프라임타임을 만든 것이었고요. 하지만 편성 권력이 해체됐습니다. 모바일 시대를 맞으면서. 다양한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타나면서.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3프로 같은 것이 새로운 경제 미디어로 나왔죠. 여기가 편성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일 미국의 주식시장 브리핑 돌아가는 거 밤새 돌아가는 거 아침에 매일 해드릴게요. 오세요. 이제 아침에 제 회사에 같이 일하는 직원도요. 서학개미니까 샤워하면서 항상 이 3%를 듣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편성이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편성이 작동되면 뭐가 일어나요? 프라임 타임이 되는 것이고요. 단가가 올라갑니다. 주목도가 높아진 것이고요. 힘이 생기는 거고요. 미디어 파워가 센 거니까 그 미디어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문명특급이 언제 하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그 편성의 힘에 오히려 좋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알림까지 설정해서
소비를 하는 거죠. 자, 미디어판의 변화가 뭐 그런 거 충분히 감지가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직접적인 돈의 문제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커머스도 유튜브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자 접점을 잘 활용해야 돼라는 것이 중요해졌고 컨텐츠 마케팅이 중요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박막내 할머니가 상당히 의미 있는 유튜버로 성장을 했고 예전에 식당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식당 했던 경험을 살려서 어느 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비빔국수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면 돼라는 레시피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밀키트 회사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제품이 나오기도 했죠. 자, 이거는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뷰티 브랜드 미국의 탑 10 중에 2개 정도가 뷰티 유튜버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3C라고 제가 표현을 하나 써봤는데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요즘은 컨텐츠를 잘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연결성이 좋아지면 그거에 팬덤이 생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진정성이 생기니까 제가 써봤더니 이게 좋아요라는 추천 하나로 그 제품의 판매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걸 저희 이제 현장에서는 구매 전환이라고 하는데 구매 전환을 어떻게 잘 시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텐츠를 통한 설득이 대단히 좋더라. 그리고 그것은 페이크로 하면 안 된다. 진정성이 필요하다. 네, 신뢰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점점 더 그 커머스의 어떤 연결성, 중요성은 이게 컨텐츠나 서비스 영역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디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글로벌하게 모질라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회 NGO 같은 곳이죠. 그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 유튜브 리그레츠라는 유튜브에 대한 유감 뭐 이런 의미의 보고서를 작년에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 190개가 넘는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유튜브에서 추천 컨텐츠가 이상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례, 뭔가 좀 유튜브에서 문제가 있는 사례가 뭐가 있었는지를 리포트해 주세요 해서 그걸 몇만 건 모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의미 있는 것들을 간추려서 뭐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의미 있는 한 3천 몇백 개의 응답으로 리포트 정리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보낸 건 우리 딸이 10대 여학생인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그냥 좀 뭐 이렇게 취미 활동과 관련된 컨텐츠를 보고 있다가 추천에 다이어트가 뭐가 관련된 게 떴는데 그걸 하나 보기 시작했더니 다이어트 관련된 컨텐츠가 계속 떴고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심한 거식증까지 걸려버렸다. 이제 음식을 못 먹는 상태가 되고 신체적으로 지금 건강이 지금 아주 많이 상했다. 안 좋아졌다.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설득하기 안 되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뭐 이건 뉴욕타임즈에서 탐사 보도까지 한 건데 브라질에서의 대선 과정에서 원래 그냥 기타를 치던 젊은 청년이 어떻게 보수 어떤 그 대통령 후보의 어떤 프로파간다랄까요? 뭐 이런 거에 그 컨텐츠를 접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극렬 지지자까지 되는 뭐 이런 과정을 루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커머스에서 설득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통해서 너무 그 자극 속에 많이 익숙해져 버려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밝혀라라는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이제 입법자들, 국회 이런 차원에서의 노력, 그리고 이용자 차원의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입법자들은 이런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들을 향해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의무화해야 된다. 그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 부분, 관리 감독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더 강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용자들 스스로도 내가 나의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노출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이 플랫폼 이용을 해야 된다. 설정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부분을 모르고 썼을 때 잘못 어떻게 보면 더 편중된 또 뭐 우리 요새 필터버블 얘기도 하지만 상당히 개미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알고리즘 이야기 하나만 더 하자면 그 반대로 우리가 이용자 소비자 측면도 있지만 그 채널을 갖고 이제 만약에 운영을 하는 입장이라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오히려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뭐 썸네일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디스크립션을 어떻게 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그럴 때 이 추천을 잘 받으려면 좋게 얘기하면 관종인데요. 이
어그로를 좀 끌긴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극적인 문구나 뭐 어떤 썸네일 이런 걸 쓰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게 심각하거나 선정적으로 너무 그리고 또 허위 조작 정보로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관심을 유발하는 또 착한 어그로를 좀 끄는 게 필요하다가 있고, 또 하나는 검색을 통한 유입이나 소비도 일어나니까 우리가 디스크립션이나 제목, 태그 이런 것들을 잘 달아서 사람들하고 연결성을 강화해 주는 것, 뭐 이런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키워드는 공유 체험인데요. 아마 유튜브에 여러분 재미교포로 이렇게 설정을 했던 꽈뚜루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한 4년 10개월 거의 5년 가까이를 자기 캐릭터로 살면서 135만까지 채널을 키웠던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장지수라는 본명으로 가기도 했는데,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경험치를 캐릭터로 창조해낼 수도 있는 뭐 이런 사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이로그 같은 것이 요즘 많이 잘 되고 있는 것이 그런 서로 간에 공유되는 어떤 경험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메타버스로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 페이스북 메타로 갔지만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은 비대면 환경에서 업무를 지속해야 되니까 회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 해서 서비스를 점점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서 서로가 비록 우리가 어떤 가상의 공간에 로그인해서 입실을 했지만 직접 대면하는 느낌처럼 회의를 하고 그 일의 연속성이 깨지지 않게 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많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는 차세대 인터넷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어서 사실 PC 통신하다가 웹 인터넷을 써본 사람은 아마 이걸 알 텐데요. 지금 메타버스라는 것은 이 연결성을 조금 더 계속 확장해가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기술적인 진보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요즘 비판론도 나오는데 갈리는 것이 뭐냐면, 아직 한참 먼 미래인데 너무 당장 막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비판론인데요. 저도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 이 부분은 계속 스터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전체 인구 중에 60% 가까이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직 남북 현상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선진국 중심으로 있고 이제 좀 아직은 인터넷 접속마저도 안 되는 나라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인터넷을 쓰는 저 60%의 인구 중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모바일을 씁니다. 자, 이 말은 연결성이 정말 많이 진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PU 또 뭐 이런 GPU, 그래픽이나 연산의 어떤 그 힘이 좋아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렌더링이 또 빨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접속이라고 표현하고 연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간편해짐, 어떤 편리함이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로블록스라는 어떤 새로운 게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어떤 뭐 플레이하는 거, 놀이도 있지만 이 안에서 그 로벅스라는 화폐를 통해서 돈벌이 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게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쓰게 될 경우에 그 속에서 돈 벌 기회도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어떤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부동산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림의 오른쪽 아래는 한국의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인데요. 저기에 이 두 플랫폼에서 보니까 저 타일이 작은 이 타일 하나가 뭐 3m, 3m인가 그런 형태의 한 거에 불과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양하듯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태극기가 그려진 것들은 한국 사람이 샀다는 거고요. 캐나다 국기는 캐나다 사람이 산 거예요. 캐나다 사람이 한국 강남에 저걸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야간 저런 식으로 이제 가상 환경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걸 실제의 어떤 부동산 거래와 동일시하면서 지금 거래가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조금 이게 다 하나의 예시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더 진화해 나갈지, 어떤 것들은 폐기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건설 현장에서의 활용도 이건 좋겠죠. 실제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어떤 공간에 뭔가를 정비해야 되거나 수리해야 되거나 새로운 뭔가를 좀 조립을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AR 글래스 같은 걸 끼고 이걸 할 수 있다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건 더더욱 많은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정말 뭐 바닷속의 어떤 것을 공부할 때 그걸 그냥 사진만 놓고 글로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는 게 더 좋을 것이고, 그 영상도 내가 직접 눈앞에서 보듯이 체감하게끔
그 환경이 제공된다면 훨씬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기술 많은 부분들이 AR, VR 기술들을 활용해서 교육에 접목하면 좋겠다. 이건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소방훈련 같은 건 정말 불을 내고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진짜 불을 내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한다.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접목할 게 되게 많을 겁니다. 특히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전에 그 리니지 게임이 나왔을 때 독일에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인데요. 10대 학생이 말기암 환자였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6개월 남았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리니지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그 환자인 친구를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많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행복했다, 고맙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세상을 마감한 사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병원에서 혹은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또 본인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나누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정말 그것의 사회적 가치는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면 이 기술들을 활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뭐 또 직접적인 엔터테인먼트에서 스포츠 같은 경우도 그 현장에 생생한 어떤 체험을 충분히 이 미디어 환경이 줄 수 있다면 그 기술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전에 에릭 슈미트라는 구글의 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Four gangs라고. 그러니까 4개의 큰 갱, 깡패가 있다. 그게 가파였습니다. 그때는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 애플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를테면 식스 갱즈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거기에다가 테슬라까지. 테슬라는 그동안 뭐 회사가 존재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부상했던 거 한 거고 지금은 시가총액으로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금 5위, 6위를 구가하거든요. 1,000조를 넘어섰기도 했죠. 그런데 누군가는 애플 못지않은 회사로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 이후에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마크 주커버그보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더 흥미롭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암호화폐에 나오는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 이런 인물이 또 되게 흥미로워요. 28살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아주 큰 대표적 입지를 가진 인물이 되기도 했죠. 그 속에 지금 식스갱즈를 얘기하는 것, 특히 테슬라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마차에서 자동차라고 하듯이 플랫폼의 전환,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많은 것이 응축된 이런 집적된 속에서 점프가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그걸 끄집어내는 대표적 상징적인 어떤 아이콘은 있었습니다. 그게 스티브 잡스였고 뭐 아이폰이었고 그게 모바일의 어떤 아이콘이라면 지금은 테슬라일 수도 있고요. 또 모르죠. 메타가 그걸 차지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저는 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흐름들을 앞에서 이제 주요 키워드와 함께 살펴봤는데 앞서서 제가 정리했던 창의적인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문화로 스며들 때 산업이 재편된다고 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기회를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신흥문화라는 부분에 주목해보자.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포착하면 내가 즐겁게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연결해서 앞으로 나의 그게 진로가 될 수 있고 업이 될 수 있고 또 혹은 새로운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나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그럼 생각하는 게 좋을까 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메시지는 커뮤니티라는 키워드를 다시 꺼내고 싶어요. 그리고 연결 역량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나를 설명할 때 저는 어디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의 커뮤니티로 생각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다중적이에요. 나 하나가 하나로만 규정되지 않거든요. 사회생활을 할 때 저는 조금 답답한 사람이 그냥 명함 하나로 나를 설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그거 하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데 관심을 갖고 어떤 커뮤니티를 계속 함께 가져가느냐 혹은 내가 어떤 커뮤니티를 조직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로 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유튜버 중에 영국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시자, 운영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빌더다.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독하는 것이자 그 채널,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반대편으로 뒤집어 보면 어떤 미디어가 잘 되려면 그 미디어에
이용자 연결 기반이 계속 공고하게 잘 가야 되죠. 그것이 이용자 접점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의 어떤 역량의 문제인 거고요. 그것은 커뮤니티를 관리하듯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걸 본다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결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정리한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고 아까 저도 지금 50대이지만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따라잡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래서 구독 매체를 직접 만들어서 시로켓이라는 걸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시로켓이라는 정보 매체에서는 무료 뉴스레터도 운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그런 뉴스레터 구독 같은 걸 해서 또 정보를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그 상당 부분은 플랫폼 기반이지만 우리 현실 속의 미디어 현장, 뭐 그 속의 어떤 맥락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후반부와 관련해서 이제 좀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생겼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용통계학과 2학년 배서영입니다. 저는 평소 유튜브 중에서 이제 채널 15야를 즐겨보는 편인데요. 이런 방송국 운영 채널은 퀄리티 면에서 여러모로 개인 운영자 채널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그런 컨텐츠를 올려도 한 시리즈의 조회수가 일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그 시리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력이 상당히 드는 등 그런 점을 봤을 때 그 상응되는 수익 구조는 오히려 방송만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미디어 채널들이 이제 유튜브에 진출을 하는 이유가 유튜브가 그만큼 현 트렌드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매체 중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방송국들도 이제 유튜브에 점점 진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생산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개인 유튜브 운영자들은 오히려 더 레드오션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유튜브는 레드오션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채널을 개설하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지속성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익도 만들고 혹은 많은 그 구독자를 확보해낼 수 있을까 해서 걱정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방송사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잘 될까? 최근에 잘 된 사례, 제일 큰 사례들을 보면 김종국 운동하는 거, 그죠? 그리고 백종원 아저씨 나와서 요리 비법 가르쳐준 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막 글로벌하게 세계 기록을 세웠죠. 100만, 200만 올라가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정말 아주 예외적인 사례고 분명히 예전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방송국마저도 이제 유튜브를 안 하고서는 안 되는 상황인가 보다. 그리고 편성 측면에서 보면요. 채널 15야는 방송 편성을 하고 보조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자가 아니라 유튜브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가져가보는 편성을 해보면 어떨까? 방송에서는 조금만 편성해서 이게 간만 보여주고, 지금 최근에 뭐 어게인 시리즈, JTBC의 예능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보면 이제 점점 더 방송 그 PD나 작가들이 유튜브 플랫폼을 포함한 뉴미디어 플랫폼과의 연계성 속에서 방송 본방을 더 키워낼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1차 목적은 수익성이 아니라 사람들하고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 방송으로 치면 시청률을 올려야 되는 것인데 이제 통합 시청률로도 가겠지만, 진짜 단순히 지금 갖고 있는 피플미터 방식의 시청률에서의 뭐 닐슨에서 조사한 이것만의 숫자가 아니라 이제는 통합 시청률이 중요하죠. 방송에서는 조금 덜 볼지 몰라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넷플릭스를 통하든 유튜브를 통하든 다 본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이 지금 쿠팡 플레이에 나오는 주현영 기자가 뭐 거의 지금 엄청난 스타급으로 되고 거꾸로 지금 방송국에서 이제 섭외를 해서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방송을 통해서 스타가 됐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유튜브를 통한, 그리고 쿠팡 그 플레이는 뭐 보조적으로 역할도 했겠지만,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게 뭔가 해서 이용자 접점을 빨리 잘 만들지 못하면 우리 이 컨텐츠 좋은 거 기획해도 몇 년 못 가는구나, 장수 프로그램 만들기 어렵구나인 거거든요. 벌써 여러분 느낄지 몰라도 파일럿 프로그램 훨씬 많아졌어요. 매년 추석과 이 설날 때 무렵에 복면가왕 또 파일럿 시작했다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30몇 개 나라에 수출을 한 프로그램이 됐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방송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용자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뉴미디어 실험을 엄청 하는 것이어서 그것의 수익성은 지금 현재에서는 크게 문제는 아니다. 뭐 그런 측면으로 이제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전공 박유원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로블록스가 요즘에 애기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제 사촌 동생 중에서도 항상 로블록스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항상 보고 있고, 또 인터넷 기사에서도 제페토였나? 거기에서 캐릭터의 의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디자이너가 한 달에 무려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적도 있고, 이 정도로 어떤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플랫폼이 요즘에 많은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지금 가능한 건지, 또 약간 지금의 세태로는 메타버스가 좀 아이들 좀 위주?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 같은 좀 게임 위주에 집중이 돼 있어서 오히려 MZ 세대라고 하는 저희 대학생들한테는 메타버스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그 시차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좀 앞서가는 사례도 나오기도 하고, 요즘 NFT 거래 상당히 비싼 돈으로 원숭이 그림이 팔리기도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메타버스 자체에 너무 지금 우리가 그 표준적인 이해를 하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구조라고 그럴까요? 흐름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맥락이라고 표현했는데, 웹툰을 예로 들어볼까요? 웹툰 플랫폼이 네이버에서 했을 때 잘 안 됐습니다. 그 3번 시도해서 성공적으로 플랫폼이 커졌거든요. 그러면 그 웹툰 처음에 했을 때 한국에서 만화 그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런 게 실제로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올리는 만화 웹툰 자체도 적었고 들어와서 보는 사람도 적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2번이나 접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3번째 또 한번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만화 광이었던 김종구 팀장이, 지금은 이제 네이버 웹툰 대표가 됐지만, 그래서 했는데 이제 좀 됐거든요. 그게 작동 방식이 뭐냐면, 나도 만화, 그러니까 도전 만화가, 나도 작가, 그리고 이제 월 고료를 받는 계약하는 작가가 되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전국에 어떤 자기 방에서 그냥 만화 좋아해서 그리던 사람들도 누구에게 나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연결성이라는 것이죠. 메타버스라는 것이 지금 AR, VR 접목하든, 아까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현장에서 교육의 목적이든 써보니까 편하고 좋으네, 혹은 만족감이 있네, 그 경험치가 괜찮다면 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화를 봤는데 웹툰이 볼만하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되고, 또 거기에서 드라마 판권 계약을 하고 영화화되는 걸 보니까 나도 한번 그려볼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죠. 이게 시장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과정을 저는 겪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것, 지금 근데 그 린든랩에서 만든 세컨 라이프가 사실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게 잘 안 된 게, 그때도 브랜드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지금 구찌, 디오르 이런 데가 메타버스 제페토에 입점해서 자기 캐릭터 구찌 상품 입힐 수 있게 해놨거든요. 실제 사서 입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죠. 그런데 너무 상업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 커뮤니티의 형성, 재미있는 어떤 경험의 공유지대로서 이게 더 값어치가 높아야 되거든요, 우선. 그 다음에 상업적인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온통 지금 모요라 동숲도 요즘 보면 LG도 선 만들고요, 딱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광고판만 난무하면 사람들은 여기서 좀 뭔가 편안함, 즐거움, 재미 이런 요소보다는 내가 약간 이용당하는 느낌?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질감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저는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 구조를 좀 봤으면 좋겠다. 아까 웹툰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신소재공학과 김도원입니다. 이제 강의에서도 이제 식스갱즈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언급이 되었고, 지금 메타버스가 부상하면서 여러 기업들에서 자기만의 포맷과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메타버스 포맷들 간의 호환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메타버스와 오프라인 현실 세계와의 호환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메타버스 포맷과 플랫폼들 간의 표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정 플랫폼 또는 포맷의 독과점 문제를 겪지 않고
좀 더 균형 잡힌 표준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메타에 대한 비판론 이야기를 했는 게 사실 그 연결된 부분인데요. 어떤 특정한 기업이 지금 페이스북이 이제 텍스트 기반의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장악력을 메타버스 환경으로 전이시켜서 계속 헤게몬을 쥐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 특히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것에 대해서 되게 그 불만이 많았거든요. 페이스북이. 자기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떤 앱스토어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거는 독점성의 강화의 어떤 욕심이니까. 그래서 상호 운영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상호 운영성은 나의 캐릭터를 갖고 제페트에서 놀다가 메타가 만든 메타버스에 가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디를 가든 그걸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연결성이거든요. 이게 상호 운용성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글로벌하게도 지금 논란이 많은 거고 제가 여기서 어떤 정답처럼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그런 아젠다가 상당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장의 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로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아젠다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체만 해도 상당히 저는 많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질문 혹시 있나요? 네, 있으면 받고 끝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동양어문학과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를 게임이나 엔터 분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메타버스의 최종 완성 단계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전망은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얘기했듯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자체는 상업적으로 마케팅적 구호처럼 지금 소비되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무시하고 아이 몰라도 돼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메타버스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성된 모습이나 이것을 얘기하기에는 되게 만만치 않은 일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포인트, 아까 제가 문제가 있으면 페인 포인트라고 하죠. 그걸 해결하는 것이 스타트업인데 지금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해결하기 좋은 기술이고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연결성이 중요한 것도 바로 그래서인데요. 여하간 메타버스라는 그 신기술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는데 그 속에서 많은 일상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메타버스라는 걸 통해서 필요한 것만 해결해도 메타버스는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우리한테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혹은 우리 일상 속에서 관심사가로 계속 떠오를 거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관심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응답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그게 어떤 힌트가 되거나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승객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특강. 네, 지난 시간 이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김경달 대표님 강의가 있었는데 또 특히 현업에서 계신 만큼 비즈니스적인 측면, 사업적인 측면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몰랐던 걸 새로 알게 되었다든지 뭔가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우리 지성학 강의는 성공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강의를 들은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강의해 주신 김경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끝내고 다음 주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